그게 다 하려면 며칠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주 특정 재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경복궁 옆에 한진그룹이 관광호텔을 이제 한 40층으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주변에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호텔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그 한진그룹이 그 경복궁 옆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한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요. 결국 이제 하다가 무산이 돼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매입해가지고 공원화 하려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고궁 옆에다가 고궁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관광 호텔을 짓는 나라는 없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어떤 특혜들을 요구했던 그런 법들이었던 것 같고요. 뭐또 다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제 정부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그 은행의 자산을 가지고 그 재벌 그룹의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산 분리의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대신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주주가 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조세범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게 위반되게 되면 이제 인터넷 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KT가 이제 딱 그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행위로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KT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KT가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KT 그룹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적인 좀 지원을 위해서 그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담합행위든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더라도 이제 대주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이제 완화해 준 것이죠. 뭐 이렇게 특정 재벌 기업 집단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법을 추진한 경우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제 재벌 그룹들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그런 입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규제 프리존 특별법 같은 것은 이제 지방에 이제 규제 프리존을 정하면 그 재벌들이 요구하는 모든 규제를 다 포괄해서 풀어주는. 그래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의료 산업 관련된 무슨 영리행위 규제 같은 것들을 다 일거에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신세계나 롯데와 같은 데들은 이제 대형 유통 산업들로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중소유통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뭐 영업 시간 규제라든가 또는 진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거에 풀어달라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규제들을 일거에 풀어주기 위해서 추진한 법들이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구조조정 시기에 이제 보통 그걸 극복하는 방식이 좀 기업들을 합병하는 거거든요. 합병하게 되면 독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 독점 규제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독점 규제들을 이제 그 기업들 구조조정할 때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게 뭐 기업 뭐 활력 기업 활력 활성화법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전경련이나 그 경총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청와대나 국회에다가 적극적인 입법 로비를 했던 이제 그런 입법들이었습니다. 재벌들이 이제 특혜 로비를 해서 법이 왜곡된 제도가 왜곡된 아주 대표적인 게 지주회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재벌들이 한 개의 이제 계열사가 부실화되게 되면 연대 보증이라든가 그걸 부당하게 지원해 주다가 같이 계열사들이 동반 부실화돼 가지고 재벌 그룹 자체가 같이 다 폭삭 망하는 그런 걸 많이 봤었죠. 뭐 진로그룹, 뭐 혜택그룹 뭐 그런 경우들 이제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30대 재벌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게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이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이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 어디가 부실화되면 어디가 부실화될지 이런 걸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니까 지배 구조를 투명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모아졌는데 그러면 아예 재벌을 해체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금지하고 있었던 지주회사 제도를 부활을 하되 지주회사는 또 이 수직으로 밑으로 또 계열사들이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그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었던 거니까 자회사로만 이제 계열사를 보유하도록 하고 그 자회사에 대해서도 상장회사는 30%의 지분, 비상장회사는 50%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지주회사가 보유하도록 해서 자회사를 많이 못 갖도록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98년도, 99년도에 법이 통과됐는데 그때의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 지주회사 제도의 설계대로 됐다면 재벌 그룹들은 이제 한 10여 개 내외에 아주 몇 개의 주요 계열사만을 갖는 자회사로 몇 개의 그
주력 회사들을 갖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재벌 그룹이 이렇게 축소됐겠죠. 정비가 됐을 텐데 재벌 그룹들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어가지고 지주회사로 가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만이 아니라 손자회사까지 보유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무 보유 비율도 뭐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렇게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계열사를 얻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가 이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지 못하도록 한 걸 뭐 200%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수직으로 또 계열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제 지주회사 제도로 재벌들을 개혁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던 그 IMF 이후에 한 1999년에서 한 20년을 반출을 해보게 되면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서 재벌 개혁이 성공을 했냐? 아니면 정반대인 거죠. 재벌 개혁의 가장 핵심은 재벌이란 기업 집단 내로 계열사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건데, 수직으로 계열사들이 막 늘어나서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80개가 넘는 계열사들을 거느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순환 출자 시대보다 더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게 됐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된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거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손자 회사예요. 자회사도 아니고. 그다음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큰 회사가 손자 회사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회사로 주로 계열사를 늘리기보다는 재벌 그룹들이 다 손자 회사로 이렇게 그 계열사들을 늘리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계열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개혁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재벌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의해서 제도가 왜곡되면서 오히려 재벌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바뀐 대표적인 케이스를 든다 그러면 아주 지주회사 제도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육성해 놓은 그런 시장이나 상품들을 잡아먹는 건 아주 쉽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네, 또 그 상품들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정착을 했네,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이제 자본을 투여해 가지고 그 시장이나 상품을 뺏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 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많이 했을 때는 한 93년이 정점이었는데 그때는 뭐 한 250개 가까운 업종에 한 19,000개 정도 중소기업들이 보호를 받았고, 제조업 중소기업의 뭐 한 27% 정도가 보호를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낡은 규제들을 다 철폐해야 되는데, 그 낡은 규제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대기업들이 각종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낙인을 찍었던 게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였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마지막이었던 한 2002년 시점엔 한 45개 정도 업종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결국 그마저도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를 했던 겁니다. 대기업들의 명분은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화 과정 속에서 그 수입 같은 걸 개방해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 고유업종만 보호를 하면서 그 부분만 수익 개방을 안 하게 되면 뭐 대기업들만 역차별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006년도에 결국 최종적으로 다 폐지가 됐었는데요. 막상 이제 폐지를 하고 나와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마구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하는 거죠. 뭐 두부, 뭐 빵집, 떡집, 뭐 떡볶이, 뭐 순대, 뭐 골판지, 엘리베이터, 수리, 뭐 곳곳에 다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2008년도쯤에 폐지된 지 한 2년 후쯤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고유업종에 있었던 중소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75% 정도는 그게 폐지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주된 원인이 이제 한 70% 정도는 이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너무 과당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니까 중소기업들의 생업이 어려워지고, 또 대기업들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또 제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3세, 4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3세, 4세들에게 먹을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계열사들을 만들어서 뭐 LG가 또 이제 무슨 뭐 순대 산업 뭐 이런 것도 하게 됐고, 무슨 CJ가 무슨 비빔밥 뭐 이런 것도 진출을 하게 됐고, 뭐 떡집, 빵집 뭐 이런 데까지 막 진출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 자영업자들도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골목 상권이 피폐화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먼저 이제 그 방향을 이제 턴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는 건 이제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합업종 하나를 지정을 하려고 합의를 하려면 2년 이상이 걸린 거죠. 대기업들이 회의에 나와라. 그럼 회의에 나오는데도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계속 질질질 시간을 끄니까 2년, 3년 만에 합의를 봐서 이제 적합업종을 지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대기업들은 이미 다 진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진출을 막으려는 그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다 진출한 상태 속에서 뭐 영업시간이라든가 품목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건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런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뭐 참여연대나 민병과 같은 시민단체하고 중소상공인단체가 계속 운동을 벌여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한 100여 개쯤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들이 영유해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는 그런 제도는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된 지 한 15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 대기업들이 뭐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사회 영역에 이미 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이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하는 영역들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상이 한 102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왔던 데들 뭐 예를 들면 골판지라든가 엘리베이터 수리라든가 가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여전히 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경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정하는 절차로 계속 남게 됐는데 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종 지정을 하겠다, 적합업종 지정을 하겠다, 뭐 6개월 만에 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대기업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비용의 절반을 전경련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전경련이 되는데 그 전경련에 속해 있는 재벌 그룹들하고 중소기업 단체들이 합의해서 적합업종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동반성장위원회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사업 조정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좀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조정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그 중소상공인 단체들하고 재벌 대기업들 사이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유착이 이제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제 유착을 해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하는 것이 뭐 박근혜 정권 때 이런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재벌과 언론의 유착인 거죠. 재벌들이 그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나 정책들을 끌어내는 데는 그냥 몰래 가가지고 정치권한테 로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그런 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위기를 잡거든요.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뭐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 그 규제 때문에 재벌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해서 뭐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설파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대표적인 거는 세계적으로 연기금들이 이제 대기업들의 주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사회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돼야만이 이제 그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대주주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거수기 손 만드는 그런 이사회가 되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 최근에 이제 봤던 것처럼 회사 돈을 빼내 가지고 뭐 수백억씩 뇌물을 제공을 한다라든가 온갖 이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그런 이사들에게 제재를 하지 못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무슨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서 회사의 이익들을 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하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 회사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주식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금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기금들이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은 그 이사회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연기금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그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뭐 한다라든가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은 이사로서 취임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 이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취임 선임을 연임을 반대하는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도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고, 또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라는 게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그 연금을 맡긴 국민들의 어떤 집사로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그런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이제 그런 작업에 나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그 경제지나 보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그게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등, 뭐 그게 뭐 연금 사회주의라는 등 뭐 이런 온갖 비난들을 하면서 그런 국민연금이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은 작년서부터는 이제 단지 그 문제가 있는 뭐 대표적인 게 한진그룹의 이제 뭐 조은태, 조양호 이사 뭐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만, 이런 이사에 연임 반대하는 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그런 이제 이사들을 문제가 있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이사회에 참여시키겠다라든가, 또 횡령 배임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에 취임하지 못하게 정관 변경을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재계가 그런 언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역할들을 거의 하지 못한 거죠. 연금이. 이런 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재벌들이 이제 상당한 자금력이 있고, 또 언론에 대한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언론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여론 조성을 한다라든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를 공격해 가지고 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적극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해가지고 그런 개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특히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혼맥에서 재벌들과의 어떤 그 혼인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혼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사실 또 재벌들끼리도 또 혼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담합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재벌들끼리도 결혼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정치권으로부터 아주 유리한 사업권 같은 걸 따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 권력하고 혼맥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SK가 그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딸하고 혼맥을 맺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이동통신 사업이라든가 무슨 뭐 석유공사라든가 뭐 이런 큰 굵직한 이제 사업들을 그 넘겨받았잖아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게 SK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됐던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언론하고도 또 그런 이제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주요 언론사하고는 이제 그런 혼맥으로 얽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때는 이제 주로 정치 자금을 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특정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항공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또는 뭐 이동통신 같은 사업들을 공기업이었던 걸 넘겨받기 위해서, 또는 큰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주를 이제 이뤘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나타났던 것들은 물론 거기도 이제 면세점, 뭐 롯데 같은 경우에 면세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게 됐더라든가 이런 이제 특정 사업을 따내기 위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은 이제 별로 없고 삼성전자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다 보니까 이걸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가 어려우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갖고 있는 비상장 기업하고 그런 삼성의 주력 회사인 삼성물산 같은 것들을 합병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삼성물산의 지분을 갖는 그런 방법을 이제 동원한 건데, 그걸 위해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들이 지원을 해줄 것들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중간 지주회사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이 그 중간 지주회사를 이용해서 경영권 승계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재용 그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경유착이라고 그러게 되면 뭐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정경유착이지, 무슨 뭐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인 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정경유착이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재벌 그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거의 재벌그룹의 사활을 걸 문제이고 재벌그룹의 모든 부분들이 그걸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법제도라든가 정부의 정책 변경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건 정경유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역시 판사님들이 잘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어떤 편법적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법제도의 변경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나타난 정경유착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면 정부의 정책이 재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뇌물을 제공하고 이제 뭐 그런 정경유착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이권을 챙기려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정치 권력 스스로도 재벌에게 의존하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 국정 운영을 피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뭐 경제 성장률 7%, 4% 이렇게 목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등장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재벌들이 많은 투자를 해주면은 그 경제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구걸하게 되고 재벌들이 투자를 정부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럼 규제를 완화해달라. 뭘 더 지원을 해달라. 우리만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정부도 뭐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해달라. 공기업들이 투자를 해달라. 뭐 정책 자금을 지원해달라. 이런 각종 특혜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꾸 재벌 주도의 경제 운영 정책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그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가 재벌들의 어떤 불공정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20년 내에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를 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새롭게 20년 내에 성장한 그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20년 내에 새로 성장한 대기업이라는 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대기업들이 주로 계열사들을 늘려가지고 자기들 재벌 기업 집단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럼 이런 패턴을 바꾸기 위한 어떤 비전, 국정 운영이나 경제 정책의 비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뭐 새로운 기업들이라는 게 한 기업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주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비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통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빨리 진출해가지고 무슨 그런 대형 유통점들을 진출시켜서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을 싹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구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중소상인들이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물류도 개선하고 무슨 배송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매장도 현대화하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경쟁력들을 키워가게 한다든가 또 벤처기업 같은 것들도 육성을 하고 벤처기업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기술의 공유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뭐 새로운 신산업에 뭐 드론 산업이니 뭐 이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뭐 그런 이제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또 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기업들에게 진출을 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면 많은 특혜를 주겠다라는 정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재벌 주도의 어떤 경제 구조, 국정 운영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투자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나 국정 운영 구조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산업들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중소상공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협업을 강조할 수 있는 협업을 지원하는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단결을 해서 대기업과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대기업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협상 구조, 교섭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가 뭐 예를 들면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점 본사하고 그런 상생 교섭 같은 것들을 하게 한다든가 하도업체들이 하도업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대기업과 나쁜 단가들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는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집약시켰던 어떤 국정 운영 규조로 얘기한다면 이제 공정 경제와 혁신 경제를 이제 두 바퀴로 운영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였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도 점점 개혁이 좀 후퇴하면서 요즘은
공정경제와 혁신경제의 두 바퀴로 간다가 아니라 혁신경제의 앞바퀴에 공정경제의 뒷바퀴에서 끌려가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되고 있어서 다시 이걸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두 바퀴로 가려고 하는 좀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혁신경제에 있어서도 너무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늘리거나 그 재벌 대기업들이 어떤 투자에 의존하는 혁신경제가 아니라 진짜 이제 새로운 벤처기업들, 또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뭐 그런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어떤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산업에 진출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자동차 산업은 있는데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없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게 되면 뭐 독일의 보슈라든가 일본의 덴소라든가 미국의 델피아 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만한 그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품 업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요한 산업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현대하고 기아에 납품하는 거 외에 다른 데 납품을 못하게 그렇게 전속적 거래 구조로 다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자동차 완성 업체에 대해서도 납품을 할 수 있어야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만도도 제일 큰 부품 업체라는 만도도 그런 형태의 부품 업체로서의 경쟁력을 못 갖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또 최고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그 현대모비스를 통해 가지고 또 그런 부품 산업들을 주요한 것들을 자신들이 또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부품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제조업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우리의 이제 경제적 위기에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자동차, 조선, 전자 우리 주력 산업에 있는 이 전속적 거래 구조를 타파를 해야 됩니다. 한 대기업에만 납품하도록 하는. 한 대기업에만 납품을 하다 보면 대기업에 완전히 종속이 되니까 새로운 부품이나 기술을 개발을 해도 그 기술 우리한테 가져와. 그럼 안 갖다 줄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대기업들이 그 기술을 뺏어서 그걸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한테다 기술을 넘겨주고 더 싸게 생산을 해. 이렇게 하게 되면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부품업체나 소재업체들은 더 이상 기술 개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술을 개발을 해도 그걸 본격적으로 생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한 것들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한 대기업에만 납품해서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큰 이제 일본의 그 수출 규제로 문제가 됐던 반도체 소재 업체의 문제의 예를 들어보면 그 엣징가스라는 것들도 고순도 엣징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런 엣징가스를 생산해서 이제 그 SK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400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정상적인 납품 단가를 유지해 주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기술 가져와. 그리고 이제 납품 단가 깎는다.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 가스를 SK나 삼성 외에 다른 해외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뭐 대만이나 미국에 있는 업체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거래 구조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문화상 자기들 외에 다른 업체한테 그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걸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경쟁업체에다가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해? 우리 경쟁 갉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품 소재, 장비의 어떤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고 결국은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부품 소재, 장비가 주로 중소기업들이 하는 그 산업들인데 그 산업들의 독자적인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고 그 독자적인 발전을 못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기업과의 전속적 거래 구조하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 납품 단가 그렇지 기술 탈취 등에 이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와 반대로 독일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대기업과 전속 거래 구조에 있지 않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경쟁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중소기업 강국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경제 구조 기반을 갖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빨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대기업들에게 어떤 경쟁력을 몰아주는 정책이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예 70년대는
그런 정책 기조화에서 중소기업 개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은 해외에 직접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부품 소재 장비들을 싸게 이렇게 납품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도록 해서 그걸 기반으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거죠. 이게 70년대, 80년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유력한 수단이 됐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렇게 포화된 상태 속에서는 부품 소재 장비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대기업 주도의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수직적으로 개월하고 전속적 거래에 묶여지는 이러한 경제 구조가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 구조, 소재, 부품, 장비 같은 데서의 어떤 최첨단의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종속적 거래 구조들을 타파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최첩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이 있는 큰 대기업의 노조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근데 그 민주노총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 중소 부품 소재 장비 업체의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거에 눈 감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상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구조들을 잘 알면서도 거기서 얻어지는 초과적인 이윤들을 대기업 노동자들이 어떤 고임금, 임금 인상을 하는데 그 대기업과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눈 감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 이런 비판들을 잘 의식을 해서 대기업 노조들도 같은 뭐 금속 노조라든가 무슨 뭐 공공 노조라든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중소기업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타파하는 그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물론 이제 개별적인 기업 단위의 교섭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산별 구조를 대기업들이 양보를 해서 산별 교섭 구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산별 교섭 구조에서는 의식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거래 구조를 갖도록 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미 대부분 다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 조건이 계속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바뀌면서 이제는 아예 인건비를 대기업이 다 책정을 해요. 납품 납발 정할 때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사실상 대기업이 정하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가장 첩경이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데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많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노조들이 재벌 기업 집단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데 무관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벌들이 그런 주력 기업에서 얻은 그런 이윤들을 가지고 부실한 계열사들을 지원하거나 재벌 총수일가들이 이제 그 2사, 3사들이 지분을 갖기 시작한 그 계열사들을 지원하는데 그 돈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뭐 소위 이제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행위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데 이제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 주력 회사들에서 얻어진 그런 이익들이 그 총수일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지원이 돼서 그런 게 성장하는데 주로 많이 쓰이게 된다든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재벌 기업 집단 밖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가져야 될 일감들이 자꾸 재벌 기업 집단 안으로 쏠려 들어가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 심하게 되고 또 재벌 기업 집단 내에서는 그냥 주력 회사가 해도 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재벌 총수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비상장 기업들에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그걸 성장시키는 데 주로 쓰이고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재벌 기업 집단 내 지배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러더라도 뭐 우리한테 큰 피해는 아직 안 오잖아. 재벌 총수일가들이 뭐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지만 뭐 우리하고는 직접 관련 없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있어서의 뭐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지원을 하다가 같이 동반부실화되거나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을 1조 원 넘게 부당 지원하다가 같이 부실화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부실한 계열사들을 지원하다가 주력 회사들마저
동반 부실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런 재벌 기업 집단 내에서 그 총수일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총수일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개혁하는데 같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